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제 뉴스토마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후속 보도 많은 언론들이 다뤘고요. 자, 또 이제 필요한 게 당사자들의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가짜 뉴스로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과연 그 관계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뭐 메시지가 어떤 게 있으면 있다, 공개를 해야 될 시점에 왔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공천 개입이 맞다면 매우 엄중한 심중한 일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 후속 보도 좀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후속 취재, 또 녹취록도 지금 공개가 돼서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보도 관련된 내용, 후속 내용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뉴스토마토 그 보도 이후에 새롭게 나온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어제 공개된 뉴스토마토의 보도와 녹취록을 우선 좀 요약해드리자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올해 4.10 총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또 지난 2월 7불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또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등이 만나서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어제 저희 보도에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었다는 내용은 전해드렸지만, 정확히 어떤 경위로 가게 됐는지는 보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이후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김 여사의 초청으로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네,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취임식에 왔던 사실이 드러났고요. 후속 보도가 됐고요. 네, 명 씨와 김 여사의 관계에 조금 더 의문이 생기게 된 지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후 언론들의 취재로 밝혀진 내용은, 명 씨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니라 본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또 당시 김 여사는 공천해줄 힘이 없다라고 말했다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명 씨가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면 오히려 김 여사와 연락을 했었던 점을 연락 계속 하고 있었다. 네, 다시 상기를 편안하게. 시켜준 것이고, 단순 연락이 아니라 또 공천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다는 점을 또 오히려 확인해준 셈이 됐습니다. 뭐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로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가 연락이 됐고, 그리고 공천 얘기도 했다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5일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최초로 뉴스토마토에 보도를 했는데, 그때하고 좀 다르게 TV에서도 메인 뉴스에 이 뉴스토마토 후속 취재 보도가 다뤄졌는데, 다 다뤄졌습니까? KBS도 했을까요? KBS는 빠졌습니다. 역시 KBS는 빠졌군요. 네. 어제 지상파 3사 메인 뉴스를 기준으로 MBC와 SBS는 해당 내용을 보도했지만, KBS는 그 어디에도 관련 내용의 리포트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MBC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리포트를 해당 내용에 할애를 했는데요. 각각 2분 남짓과 5분 44초가량의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은 아니고, 첫 번째는 저희 보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했고, 두 번째 영상은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대담 형식으로 조금 더 깊게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보도가 됐고요. 네. SBS는 네 번째 리포트에 해당 내용을 보도했는데 본지의 보도와 함께 이를 부인하는 인물들의 입장을 담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눈길이 갔던 건 KBS에서는 이 해당 내용이 전무했다. 아예 없었어요? 네, 전무했다라는 점인데요. 또 종편 채널에서도 MBN을 제외한 채널A, TV조선, JTBC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소 좀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또 당초 어제 저녁에 또 JTBC에서 또 다른 폭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요. 그런 보도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 보도는 물론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내용을 첫 리포트부터 5곡지를 할애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JTBC에서 많이 다뤘다 그 말씀인데 주요 신문사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KBS와 마찬가지로 보수 언론 사설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해당 내용을 좀 다뤘는데요. 경향신문은 민심 부응한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 거부 말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혐의에 더해서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을 짚으면서 이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을 키운 건 이 봐주기식 수사와 감사로 일관한 검찰과 감사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또 한겨레는 계속되는 김 여사 공천 개입설 사실관계 분명히 밝혀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네.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선거 관계자에게 총선 관련 메시지를 보내 좀 교통정리를 하는 듯한 모습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심각한 일이라면서 이전에 어떤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가라면서 꼬집었고요. 네. 또 김 여사와 관련된 숱한 논란으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특검법 명분을 김 여사가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정치권 반응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 등 야당 반응 어땠습니까? 네, 어제 공교롭게도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예. 해당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담겨 있는데요. 시간을 되돌려보면 이 의혹이 포함된 것도 지난 5일 저희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포함이 된 겁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두고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총선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네. 네, 이 외에도 이현주 민주당 의원은 김은지의 뉴스인에서 앞으로 이 사안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거다. 말하자면 뚝이 무너지기 시작한 하나의 징조라고 본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보도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개입이나 관련 의혹들이 보도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하셨는데요. 자, 조국 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문이 열렸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네, 표현을 김 여사 그렇게 씨의 했습니다.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이 되면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특검만이 답이라며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조국혁신당은 관련해서 논평도 냈습니다. 네. 김부엽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윤김 공천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고 이번에 알려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인데 전모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석열 또 김건희 공동정권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중대 범죄임에도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검찰이 우리 편인데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겠어라는 오만함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셈법이 가장 복잡할 것 같은 게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 의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이번 보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면서 네.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요 인사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공천은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단행이 됐다면서 명태균의 허장성세를 교묘하게
생생하게 짜집기한 녹취 파일에 기반한 근거 없는 폭로 보도가 사실인 양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전략기획부총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영선 전 의원은 지역구 이동과 상관없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는 그냥 컷오프 대상이었다라면서 윤 대통령 내외의 개입 의혹을 차단을 했는데요. 김종혁 최고위원도 보도로 봐서는 실제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만 최근 부쩍 늘어난 김 여사의 대외 행보에 대해서는 좀 당 차원에서도 자제를 요청하는 모습이 좀 중론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 보도에 가장 또 주목이 되는 지점이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 상황입니다. 자, 기사가 나갔을 때 그 직후에 이준석 의원 SNS에 글을 올려서 사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김용남 지금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이죠. 이 사실이 보도가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또 이런 내용의 얘기를 또 했어요. 네, 개혁신당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제 아침 보도가 나가자마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면 비례대표 1번 해주겠다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제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또 가짜 뉴스다라고 곧바로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요. 김종인 전 공관위원장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영선 의원이 처음에는 1번을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3번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거론할 가치가 없으니까 상대도 안 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개혁신당이 김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순번을 약속한 적은 없다면서도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요구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확인을 해준 겁니다. 네. 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뉴스토마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찾기 쉽지 않아 보이고 만약 다르다면 비례대표 제안을 어느 쪽이 했느냐 정도의 차이라면서 다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보도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취재가 지금 꼼꼼하게 된 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확인해 준 거잖아요. 와서 1번, 3번 얘기했다. 그리고 김용남 전 정책위 의장도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를 무슨 형사 고소를 하거나 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체코 지금 순방을 갔는데 지난 첫 번째 보도할 때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4-5시간 만에. 이번에는 입장이 좀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5일에 보도가 되고 난 후에는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면서 곧바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때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네. 이 부분 또한 추후 어떤 포인트로 작용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팬카페 회장인 이 강신업 변호사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 공작으로 비춰진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제2의 던지기 수법이자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누가 조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명태균 씨가 공작을 했다. 명태균 씨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가 아닌 거를 뉴스토마토에서 조작을 했거나 편집을 했다면 뉴스토마토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명태균 씨 목소리가 맞다면 그 조작이나 공작은 명태균 씨가 한 거고 그 사람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뉴스토마토에 얘기할 일이 아니고 본인이 안 떠들었으면 이게 밖에 나왔지 않잖아요. 본인이 떠들었던 내용이 다 있는 거고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또 아니라고 좀 댓글 또 좀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거랑 다른 문제라고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댓글도 주시고 계시는데 어제 저희 라이브 할 때 최초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5만 명 이상의 분들이 들어와셔서 또 보셨고 조회수도 꽤 많이 이제 40만이 넘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닌데 다른 방송에서 이제 평론가들이 뭐 메시의 토마토에서 보도할 거다라고 뭐 얘기하고 뭐 깜짝 놀랄 게 터질 것이다, 폭탄이 터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또 기대하고 기다려 주셨고
또 얘기도 하셨는데 또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도 있는데 그 목소리를 공개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걸 공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빵 터졌다고 근데 빵 터진 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큰 맞습니다.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또 대통령실도 아직 반응도 안 나왔고 일단 시청자분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저희 뉴스토마토와 뉴스인사이다를 찾아주셨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보도를 직접 취재한 박형광 기자와 또 뉴스토마토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남기신 댓글이 있었고 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미선 님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언론이 해야 하는 역할을 잊지 마시고 좋은 역할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또 김건희 여사는 꼭 자기 이슈 뉴스 나오면 해외로 도피한다. 출국 금지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아하, 예. 아니면 입국, 영구 금지시켜라.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없이 체코로 순방을 떠났죠. 한편 지난 6월이죠. 북한의 오물풍선과 함께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긴장됐을 때에도 대통령 내외는 중앙아시아로 순방을 맞습니다. 가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조금 짚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자님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체코 체포가 더 시급하다. 예. 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 주목해볼 만한 댓글이 이런 어마어마한 뉴스가 포털 메인에도 올라오지 않는 현실이 암울하고 화가 난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네.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도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난 5일 처음 김건희 여사의 4.10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했을 때에는 보도 내용보다는 사실 이 대통령실에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이런 워딩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지상파를 비롯해 종편 메인 뉴스에서도 해당 내용을 다룬 만큼 향후 파장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천이 안 됐으니까 개입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입은 했으나 공천이 안 된 거라고 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 반응이나 입장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번에는 아직 입장 자체도 없다고 지금 봐야 될 상황이고 뭐 엄청난 핵폭탄이 터질 수도 없고요. 뭐 그게 터진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대충 확인되는 게 2022년도 그 재보궐선거 당시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청남 창원 의창에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받는 과정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전날 알아서 빨리 다 채워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 윤핵관들이 찍는 사람 아니다 내가 하는 사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돼야 됩니다.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이번 2024년도 총선 과정에서도 지금 딴 데로 옮기라고 미리 다 얘기를 하고 컷오프까지 다 알고 있었던 명태균 씨 뭐 예언가인가요? 본인이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천에 누가 개입을 한다면 이제껏 공천이라는 거는 뭐 시스템 공천 얘기하고 별의별 얘기 다 했는데 다 누가 그냥 얘기해서 얘 뽑아 얘 찍어 넣어 이게 된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대통령 부부가 개입됐다면 아니라고 아닌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보도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후속 보도가 있을 거고요. 아마 준비된 내용들은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가급적이면 저희 뉴스 인사이더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늦어지냐 하면 교차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를 하면 언론사 책임을 져야 되겠죠. 조금 더 치밀하게 치밀하게 네. 그 사람이 과장한 건지 허풍을 떤 건지 그 부분을 사실관계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걸린다는 거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여당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한 것 같아요. 본회의 참석. 네,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제 또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네. 각각 2번 또 1번씩 폐기된 경험이 있는 법안들입니다. 한편 법안의 내용은 조금 더 강력해졌는데요.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더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당초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당초 국민의힘이 이 김여사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충분히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했고 이 강력한 항의 표시로 오히려 보이콧을 선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를 두고 계속해서 커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김 여사 의혹을 방어하는 과정이 당 자체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하면 왜 이 특검법이 잘못됐냐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인데요. 자, 어제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첫날 취임 날입니다. 첫 번째 받은 질문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입니다.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첫 출근길에 이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에 대해서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해당 내용은 취임사에서 말하겠다라면서 한 차례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취임사에는 해당 내용이 담기긴커녕 오히려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 치우침 없이 수사하겠다 이런 좀 원론적인 말만 그렇죠. 했는데요. 심 총장은 신속하고 정밀하게 판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 총장도 우선 공정과 신뢰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첫 시험 때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이제 심 총장에 대한 시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이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 결과가 다음 주 중으로 곧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좀 결론의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댓글들을 많이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장훈님은 천공보다는 이제 명태균인가 뭐 이런 질문도 주시고요. 신사고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천공이 좀 기분 안 좋겠다. 예. 천공보다 더 위인가? 근데 그거를 사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정말 이게 맞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서 또 다시 보도가 되는 게 맞고요. 만약 진짜 명태균 이분이 뭐 가장을 했다면 그게 본인이 확인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마 후속 보도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토마토 또 뉴스인사이드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 저는 베프의 촉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또 관심이 갔던 사건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대원들한테 지급된 삐삐, 무선 호출기죠. 삐삐가 빵 터지는 바람에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했는데, 야, 이거는 뭐 사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인데요. 일단은 이게 폭발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연달아 계속 발생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삐삐를 언제 쳐보셨나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아. 90년대, 1990년대. 그죠. 예. 저도 한두 개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이건 받기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래서 공중전화를 쫓아가서 이제 그걸 송신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독특한 특성이죠. 왜 이 삐삐를 쓰게 됐냐면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서는 보통 우리 휴대폰을 다 감청을 한다고 합니다. 워낙 네. 기술이 좋아갖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호출기로 바꾼 겁니다. 보안을 위해서. 근데 그 바꾼 호출기를 이스라엘 보안기관들이 일종의 조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계가 하나가 있는 삐삐 동일한 기종의 삐삐를 수백 명 수천 명이 찾는데 거기에 뭔 작동을 해갖고 터트린 게 17일입니다. 네. 오후 3시에 예. 그 근처에 이제 이스라엘 접견지 근처에 있는 헤즈볼라 거점을 중심으로 터진 거고 아이를 포함해갖고 12명이 사망하고 2,800명이 부상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 날에는 다른 기종입니다. 우리가 이걸 워키토키라는 게 이제 뭐라 그러나 이거 이거 옛날 건데요. 무전기죠. 무전기다 무전기. 그러니까 무전기. 우리가 하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은 기지국을 갔다가 다른 거를 가는 네. 겁니다. 근데 워키토키는 기계와 기계 직접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서 그러니까 보안이 되는 거를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거꾸로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세계가 문제가 하나 더 뭐냐면 네. 태양열 전지판도 폭발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걸 세 개를 합쳐봤을 때 네. 아마 그 리튬 축전지나 건전지나 아니 축전지 계통과 뭔가 연결되는 어떤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유령 회사를 통해서 그걸 생산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하는 것이 뉴욕 타임즈의 보도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 삐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삐삐 잘 모르신 분들 있고 워키토키는 정말로 좀 이게 오래된 무전기를 거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한 무전기입니다. 예. 워키토키고 삐삐는 삐삐 호출기 무슨 호출기고 원명은 페이저, 뭐 비퍼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거를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이스라엘 아직 뭐 이스라엘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거의 뭐 뉴욕 타임즈 보도에 뭐 거의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맞겠죠. 예, 뭐. 맞겠다고 예, 하는데 예. 갑자기 터졌을 리는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럼 이게 일종의 전쟁 범죄 심리랑 연관되는 겁니다. 네.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성동격서 전법 같은 겁니다. 이것이 터지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야 니네들 휴대폰 우리가 다 감청한다라고 광범위하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호출기를 쓰겠죠. 네. 옛날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공격을 한. 네. 뭘 바랄까요? 예. 뭘 바라냐면은 예. 헤즈볼라의 통신 수단을 석기 시대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 다 아예 부셔버리가 부셔갖고 예. 그냥 인편으로 비둘기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지금 헤즈볼라가 뭐 도청이나 이거 감청 같은 게 안 되고 쓸 수 있는 게 삐삐나 이제 워키토키니까 네.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터트리면서 일반인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오전에 네. 지금 개회됐죠. 유엔에서 네. 총회가 개최된 건데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다. 이건 이제 전쟁 수행원에 대한 공격은 전쟁이지만 네. 이거는 민간인도 그렇게 무차별로 보입니다. 그것도 예. 어린아이들이 공격 때문에 이거는 전쟁 범죄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전쟁 법을 지키나요? 뭐 다 마찬가지긴 하네요. 네. 자, 뭐 하여튼 헤즈볼라의 소통 창구인 삐삐를 무력화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그렇죠. 사실 이상한 거죠. 지금은 뭐 우리가 휴대전화 다 쓰고 있지만 헤즈볼라는 휴대전화 안 쓰니까. 안 쓰죠. 삐삐 같은 걸 쓰니까 삐삐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한 건데 일단 이스라엘은 별 말은 없습니다. 유엔에서는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은 일정 정도 인정을 하는 것 인정합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전쟁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거의 반은 인정한 거죠. 네네 인정한 것이 갈란트 봐야 국방부 된다. 장관이. 예. 예. 자 한편 이스라엘의 해킹이나 이 정보력
이게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는 IT 강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아. 이스라엘의 IT 전문가들이 세계 최고고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기관 내의 IT 전문가들은 거의 세계적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무슨 이 해킹 수준은 최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언제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너희들 가만 안 둔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예. 지금 문제가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악성 코드, 전지, 예. 그 다음에 틀 이 세 가지가 모든 문제인데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스라엘 정보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스라엘을 세계는 주목하지만 또 뭐 결국은 추측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스라엘 배후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이걸 삐삐 폭발물을 만들 수는 없고 제조한 업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대만 업체란 얘기도 있긴 한데요. 근데 대만 업체 그 사장이 네. 나와서 아니 우리 아니다 아니라고 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걸 만드는 사람이 어디냐 누가 삐삐를 쓰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건 또 다른 말이냐면 삐삐가 아직도 존재하는 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별다방 같은 데 가면 뭐가 울리죠? 예. 오. 네, 그게 삐삐. 삐삐입니다. 아. 그게 삐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필요는 보면 하네요. 필요한 게 더 많죠. 더 많죠. 예, 그러니까 삐삐 역할이네요. 예, 어쩌면. 그렇죠. 아. 그 기술을 거기 가만히 쓰는 보니까 겁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역으로 이용했을 수도 있다. 아, 예. 근데 어쨌든 두 가지 회사가 문제입니다. 대만 회사도 있고 지금 헝가리에 있는 회사도 헝가리에서 제조를 직접 예, 했다고. 근데 예. 자기는 OEM 제도다. 주문자 표시를 한 거지 우리는 만들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그 폭약을 저 안에다 저기죠. 넣고 예. 하는 그 기술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안 했다고 하지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게 왜냐하면 이 정도의 정보력과 기술력과 인력과 이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만이나 그 헝가리 업체 제조사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죠. 저걸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마라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공격했다가 보복하면 어떡하려고 큰일 나려고요. 이란에 대한 이란이 보복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물론 뭐 본인 했지만 이스라엘이 네, 했다고 추측이지만.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예. 그만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무섭다는 정도는 우리가 인정한다. 자, 이번에 이 삐삐 무전기 폭발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풍선에서 네, 공장 떨어져가 불났잖아요. 네네네.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김정은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수만 개의 삐삐를 달아갖고 한다. 네. 이건 전쟁의 양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삐삐라든지 예, 비대칭 전력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라든지 예, 예. 그런 게 가능하다면 이게 뭐 우리 지금 풍선 날라온 걸로도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심리적으로도 공포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들고 있다 터질 수 있다면 아마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이걸 눈여겨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리고 북한은 또 그 IT 기술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안당국이나 국방당국에서 반드시 이것은 간과하지 말고 네. 꼭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우리 배프와 함께 한 가지 주제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법인데 법명은 좀 깁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게 짧게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이렇게 그냥 불리기도 신상공개법이라고 하죠. 뭐. 네. 자, 이 신상정보 공개법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일단은 범죄자 신상 정보를 좀 공개하자, 결정하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준이 조금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에. 요번에 사태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최성우의 신상 공개와 네. 은평구에서 일본도 살인 사건의 백모 예. 씨의 신상 공개가 정반대입니다. 요거는 흡연구역에서 살인을 했던 어르신을 예. 말하자면 폭행해서 예. 살해한 게 최성우라는 28세의 남성입니다. 여기 신상정보 공개됐어요. 이건 이제 서울 북부지검에서 예.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일본도 살해 사건은 예. 아예 공개를 안 했어요. 요건 은평구에 있었던 은평구에 일본도 있었던 살인 거. 사건입니다. 근데 앞에 거는 검찰, 요건 예. 경찰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공개할 수 있는 고
나중에 처벌받은 다음에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네. 법이 바뀌면서 검찰도 경찰도 재판 중에도 판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바뀌었는데 아직 그 재판부가 판결은 없습니다. 네. 재판 중에 법이 시행이 아직 아직 안 거기까지 됐으니까. 왔는데 예. 근데 검찰은 공개했는데 왜 경찰은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럼 법에 있는 흔히 말하는 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르죠. 네, 다르겠죠. 그럼 구성도 다를 것이고 예. 판단도 다른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헷갈리시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뭔가 좀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아니다. 법의 취지가 이걸 통일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게 저는 범죄를 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통일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법률가들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상공개 기준을 굳혀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걸 하나로 그러니까 획일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는 다른 문제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유사한 사건입니다. 중랑구에 있었던 흡연장 살인 사건, 예. 그리고 은평도에 있었던 일본도 살인 사건, 거의 유사한 사건인데 하나는 공개를 했고 최성우, 그렇죠. 예. 하나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았다. 요거 관련해서 기관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비슷한 사건인데 왜 하나는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았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명확한 증거, 그 다음에 잔혹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공익에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분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맞출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공익 그리고 범죄 예방 이게 사실은 추상적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최성우가 살해를 한 후에 본인이 망상 때문에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일본도 살인의 백모 씨도 중국 스파이 얘기하고 횡설수설 했다는 얘기예요. 네. 둘 다 분명히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기준으로는 봉쇄하면 안 되는데 네. 문제는 왜 다르게 판단했는가에 대한 거를 회의록을 공개를 안 해요. 그렇죠. 공개를 하지 법에는 않죠.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기준을 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그러니까 그 위원 명부는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의록 정도는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어떤 얘기가 돌아서 그 다음에 얘기가 됐는지 좀 나와서 시민들도 알게. 예. 그럼 나중에 다른 기준이 있을 땐 비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왜 이런 형이 나왔고, 그렇죠. 왜 이 사람은 왜 이런 형이 나왔고, 이게 판결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회의록이나 심의하는 과정이 예. 좀 공개가 되면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 부산경찰청이 심의위원회가 다르고 광주경찰청이 다르고 네. 광주지검이 다르고 뭐 다 다른데 다 달라요. 예. 무슨 얘기하는지 다 모르면은 네.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이 회의록은 공개되면 네. 얘기가 조금 더 요건 요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은 요걸 좀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어떤 합의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그래요. 네. 참 문제가 좀 되는 상황인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많은 주가 단순 범죄도 얼굴을 공개해버려요. 다 공개합니다. 우리는 중대 범죄도 공개하는데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 공개가 가능한데 일각에서는 예컨대 절도 범죄 얼굴 공개하면 오히려 범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죠. 피해자한테도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우리 법은 중대 범죄 이것도 공개하는데 사실은 아주 기준이 까다롭거든요. 여러 가지 요건을 통과해야 되니까. 머그샷 공개한 것도 요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그샷으로 공개한 게 법을 바꾸면서 그렇죠. 공개한 건데 이 범죄자 신상 공개가 징역형 살게 하는 것보다 더 두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종의 명예처벌, 명예형이거든요. 네. 한국 사회가 명예를 얼마나 중요시 그렇죠. 합니까? 그리고 이 초연결 사회에서 얼굴이 알려진다는 건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차라리 징역 1, 2년 더 주는 것보다 네. 공개하는 게 오히려 더 범죄 예방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충분히 말이겠죠. 가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범죄를 할 때 내가 만약 이런 범죄를 하게 되면 내 얼굴이 공개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범죄 예방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있고 보완할 부분 분명히 있고 네. 회의록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국회의원분들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저는 사실은 뭐 위원 명단도 공개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걸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니까 네. 근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치밀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주의 과정은 이게 모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공개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판사님들이 피고인에 대해서 공개를 결정을 앞으로 하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전례가 판례가 생기겠죠. 그때 좀 기준을 좀 명확해지셨으면 우리 판사님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권 침해, 국민의 알 권리. 베프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권 쪽으로 많이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예. 상당 부분. 그럼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면은 예. 알 권리도 좀 충족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정의는 전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권만 너무 같다는 거는 사실은 사회 정의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중대 범죄는 이제 이 법에 따라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범죄도 범죄가 확실하다면 증거가 사실 명확하고 저는 공개를 네, 저도 하는 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예컨대 단순 뭐 절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요새 음식점 먹튀 사건 이런 거 그거 많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 먹튀 사건에서 간단하게 얼굴만 공개하면 절대 못 합니다. 그렇죠. 얼굴도 공개하면 바로 또 검거가 가능해요. 그렇죠. 도망도 못 가요. 방송에서 네. 사실 매체가 발달해 있잖아요. 네. 매체가 발달해 있는 게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어쩌면 범죄를 본인이 저희가 공부할 때 범죄를 할 수 있는 게 유전적인 뭐 어떤 마음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CCTV가 있으면 못 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 이 행동했을 때 나 거의 99% 잡힌다. 내 99% TV에 내 얼굴이 나온다. 그러면 범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엊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구청 네. 공무원이 그 매장 앞에 놓는 네. 술을 훔쳐 먹다가 CCTV 다 찍혔어요. 네. 근데 그게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몰래 합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공개된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건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건 네. 충분히 고려할 필요 있다. 다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범죄가 아닌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 헌법상 원칙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되게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범죄가 확실하게 찍힌 거다. CCTV 이렇게 많아요. 매체가 이렇게 많습니다. 블랙박스 뭐 온갖 그 카메라가 지금 다 있는데 맞습니다. 예. 찍어놓고 왜 방송국에서는 얼굴 다 지워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모자이크 너무 좀 그래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얼굴을 보잖아요. 네. 그런 욕망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뭐 사건 프로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베프님도 많이 하시지만 야, 이 얼굴을 공개해 버리면 그러니까요. 이 사람 아는 사람들이 손들어서 저 사람 누구라고 다 얘기할 건데.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다른 범죄 저지를 때 알고 있으니까 막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런 효과가 있을 건데. 그것에 갇혀버리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는 이 정도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미국 방식을 조금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사실은 뭐 법마다 조금 다르긴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사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법조인 부부가 괌인가요? 어디 갔다가 네. 아이 잠깐 그렇게 거기 했는데 났는데 바로 두 사람 얼굴 다 공개됐어요. 공개해버렸어요. 뭐 그거는 뭐 네. 그거는 그 나라 법이고 그 주법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단호합니다. 그렇죠. 범죄라고 생각이 들면 공개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공동체를 위한 정의가 중심인 그러니까요. 사회가 그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또 인권을 지키는 길이죠. 네. 미국의 FBI의 홈페이지라든가 주 법무부 홈페이지 가보면요. 얼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번 우리 국회 이제 입법상이거든요. 지금 바꿔놓은 거는 머그샷 공개할 수 있는 그 정도 바꿔놓은 중대 신상 범죄자 공개법.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미국에 있는 그 법들을 한번 참고하는 것도 여기 오시는 정치인들 좀 많이 좀 압박을 넣으십시오. 우리 범죄 연구하시는 우리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얼굴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시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예.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예. 항변권이라든가 그렇죠. 런 걸 주는 건 확실하죠. 아닐 해야죠. 가능성이 있다면 공개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확실하다면 공개도 상관없어요. 공개하고 그한테 그 사람한테 어떤 잘못 뭐 이런 거 있을 때 항변권 주고 맞습니다. 뭐 이런 걸 주는 전제하에서. 예. 예.
더더군다나 중대범죄, 살인죄예요. 살인죄인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막판에 좀 제가 흥분을 그런가요? 했습니다. 저도 흥분했네요. 예, 국회의원 들어오면 제가 말씀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혼내주세요. 예. 자, 배포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의 최강 디펜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저희 뉴스토마토 후속 보도 기사를 보셨습니까? 아주 잘 봤죠. 네. 어떻게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일단은 뉴스 토마토가 뭐 연휴에도 다 나와서 근무하더라고요. 특히 이것 때문에요? 예, 이거 네. 취재팀들 그리고 네. 또 연휴 들어가기 전에도 일보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네. 그 가진 사람 만나러 가는 중이다 이야기를 하길래 연휴 중에 바쁘겠구나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그 연휴 그 수당은 제대로 줬나 몰라. 예. 그렇게 그 특근시키고. 네. 그러더니 이제 19일 날 드디어 짱 하니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뉴스 토마토 뭐 여기도 뉴스 토마토고 나 요즘 밥도 토마토 김밥에서 먹어 내가. 아, 그렇습니까? 예, 어제 다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내가 예. 토마토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시리즈로 내보낼 거다. 네. 이런 말은 하더라고요. 연재를 할 수 있으면 할 것이다. 다만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청자분이나 너무 기대가 컸다 보니까 예컨대 그 목소리들 김건희 여사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지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물론 보십니까? 그런 점은 있겠죠. 그런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저는 딱 녹취록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네. 인물이 이종호 씨. 똑같아요. 상황이. 예. 근데 저기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네. 김영선 의원이 그 경남의청 보궐선거에 공천받을 거다.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공천에서 컷오프 될 거다. 맥락 똑같지 않습니까? 김해에서도 컷오프 네. 될 거다. 다 알아요. 다 맞췄잖아요. 네, 다 알아요. 다 알아. 예. 근데 이종호 씨 보면 국방장관 곧 바뀔 거다. 다 알고 있어요. 해병대 사성장군 만들 발표할 거다. 본인 다 알고 있어.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고 예.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은 김건희 여사 주변에는 이제 경제 분야는 이종호, 네. 정치 분야는 명태균. 네. 이렇게 그 어떤 그 부두목급 그 네. 간신들이 아주 다 포진이 돼 있는 거 아닌가 네, 이 네, 구도가. 네. 그리고 녹취록이 나왔으면 예. 입장 안 나오는 것도 이종호 씨 때나 지금 저 명태균 씨나 같아요. 똑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다음 순서도 유추가 되는데 네. 이제 분명히 저 국민의힘이나 이 대통령실은 이제 한 발 물러서 있고 국민의힘 쪽에 윤핵관들이 동원돼서 예.
이제 명태균 씨를 감싸거나 비호하거나 묵인하는 네. 이러다가 한패가 되는 네. 이런 어떤 또 시나리오도 예상이 그렇죠. 되죠. 이종호 씨가 지금 국민의힘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국민의힘 대표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예. 변호사를 대신 보냈지만 예. 완전히 한 몸이 되잖아요. 주가 조작범하고 그러면은 네. 공천 개입하는 브로커하고도 한 몸이 되지 말란 법이 있나? 네. 비슷한 맥락의 보도이고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내가 과장하고 허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 맞췄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그건 좀 다르대요. 예,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이종호 씨나 그 명태균 씨의 경우에 보면 공통점이 네, 매우 치밀하며 치밀합니다. 일관되고 예. 스마트하다. 음흠. 이분들 결코 허튼 사람들이나 흰소리하는 사람 아니다. 우리 의원님 항상 그러셨어요. 이종호 씨한테도 그랬어요. 예. 아주 예리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자꾸 자기가 예.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할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인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래요. 네. 너무 똑똑하셔요. 똑똑하세요. 스마트하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능력이 돋보이는데 네. 정보력과 음흠. 설계 능력이죠. 네. 설계자예요. 음흠. 그러니까 단순히 김건희 여사하고만의 친분이 아니고 네. 뭐 윤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 이런 정도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 이준석 대표하고도 그렇죠. 공천 거래를 할 만큼. 그러니까 전체 판에 대한 본인의 설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본인 위주로 판이 돌아가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그 설계자를 꿈꾸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그 좋은 인재도 많고 네. 이 한국 정치를 진보시킬 많은 어떤 인재 육성도 가능한데 왜 하필이면 네. 김영선 의원 같은 분하고 손을 잡는지 이런 대목에서는 또 어이가 없어 보이죠. 그 부분 이해가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혹시 종교 다문화 비서관 기억나십니까? 아닙니다. 이번 정부 김성회 씨. 잘 알죠. 자, 김성회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이분이 네. 원래 연대에서 센 운동권 출신이에요. 운동권이십니까 이분이? 82학번인가 3학번인데 그분이 연대에서 후배들한테도 신망이 두터웠어요. 김성회 비서관. 그러니까 제가 참 우리 김성회 씨 같은 분을 보면은 내가 참 인간에 대한 어떤 다양성을 실감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180도 변한 겁니까? 네. 그러더니 이제 국가정상화 연대 뭐 이런 시민단체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거 다 운동권에선 불온시했던 개념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움직일까 하는 많은 흥미로운 인물을 보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완전히 생각이 20대, 30대하고는 정반대로 변해 있는 그렇죠. 또 하나의 그 사례를 보게 되는데 이 김성애 전 종교 다문화 비서관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SNS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 뉴스토마토 폭로를 제2의 최재형 사건이다. 네. 김건희 여사를 마녀 사냥으로 이용한 제2의 정치 공작 사건이다. 라고 지금 규정을 하면서 본인이 글을 썼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긴데 예, 많이 엄청나게 무슨 논문 쓰듯이 써놨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명태균은 이준석, 김종인과 절친이었다. 네, 그 얘기. 우선 이준석과 그 가까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칠불사에 뭐. 칠부사에 간 것도 그렇고 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게 아는 사이는 김종인하고 맞는데 절친 맞습니까? 김종인 근데 위원장하고? 절친이라는 표현이 좀 예. 적절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저는 좀 의심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 김성회 본인은 이준석, 명태균 쪽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데 그 근거가 네. 아니 뭐 국회에서 뭐 시민단체 출범하는 걸 김영선 의원 쪽에서 장소를 알아봐 줬는데 네. 그거를 이준석, 명태균 쪽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차질을 빚었단 말인데 예. 이런 게 시민단체 창립하는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 얘기를 엄청 얼마나 강하게. 할 일이 없어 그래. 남의 의원실 예. 뭐 시민단체 거기 어디 장소 하나 빌려준 거 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원한을 산다?
조금 약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다. 네. 그다음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 누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좀 믿기가 힘들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윤 대통령이 당시 정치를 몰랐던 건 맞지. 네. 뭐 당시 딱 저기 취임하기 직전이고 뭐 이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취임한 그런 직후든지. 경황이 있었을까도 의심스럽고. 근데 명태균 씨가 대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친분을 갖고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남권에 여성 의원이 없다. 예. 하나 꽂아야 된다. 이래서 개입 안 하려다 했다는 거거든 윤 예, 대통령이요. 명태균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 명태균 씨 얘기가. 네. 근데 제법 논리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팩트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그때 대통령이 바쁘고 정치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했겠어. 이런 식의 뇌피셜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설득력이 필요할 거예요. 조금 더 이거는 뭐 그렇고 1차 공작 실패, 2차 예. 공작 실패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거는 상당 부분 맞아요. 아하. 1차 공작 이건 사실 요번에 7불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7불사에서 그 요번 2024년도 총선할 때 원래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가서 비례 공천 달라 뭐 이런 그렇죠. 등등의 얘기했던 공천 그 거래를 1차 공작, 시도하고. 2차 공작입니다. 근데 그거는 네. 어제부터 보도가 거의 지금 기정사실로 그러니까 나오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확인해 주셨어요. 자기한테도 확인해 와가지고 줬고. 1차 1번, 3번 달라 했다. 안 된다 그랬다. 예. 무엇보다도 김영선 의원이 부인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 뭐 제가 봐서 기자회견 할 것 같긴 한데 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그 이후로 얘기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지금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예, 왜 이렇게 지금 저번에 추석 연휴 전에는 부인을 잘 하시던데 즉각하셨어요? 이번에는 즉각하셨어요. 아직까지 부인이 없다.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전체가 사실이 그럼 아니란 얘기냐. 네. 예. 그럼 김종인 위원장 집으로 안 찾아갔단 얘기냐. 양양자 의원한테 전화해 비례 3번 달라고 안 했단 얘기냐. 양양자 의원 얘기도 지금 뉴스토마토에 보도가 되고 있죠. 그 예. 내용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작 실패라고 하는데 맞긴 맞아요. 네. 공작인데 그런데 로비 실패, 거래 그렇죠. 로비 실패지. 실패, 거래 실패겠죠. 이걸 공작이란 표현을 이렇게 써서 문제지. 네. 이거는 거래 실패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김성애 씨 말이 그 중에는 맞다라는 거네요. 예, 이건 네. 맞나요. 그다음에 2차 공작이 뉴스토마토에 제보했다. 네, 우리한테 제보했던 그걸 거. 이준석 쪽에서 했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이야기 김성애 씨의 글입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 드리는 이 거는. 이야기는 네. 그 국민의힘의 그때 권성동, 네. 윤상현 등 윤핵관들이 나서서 JTBC의 제보 공작을 얘기한 거하고 예. 똑같은 주장이에요. 아.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를 이제 공작으로 맞습니다. 몰아갔잖아요. 예. 그리고 고발까지 했는데 그 조사도 안 해요. 조사도 못할 것 같아요.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있는 녹취록이 뭔 조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보를 한 것은 사실일 수 있어요. 이준석 천하람 의원 쪽에서 네. 뉴스토마토에 제보를 하거나 또는 취재에 도움을 준 거는 사실일 수 있다고 봐요. 네. 충분히 사실일 거고. 그런데 그것하고 해서 이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악의적으로 네. 공격하기 위한 어떤 공작이었다. 아니 공의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어. 제2의 최재형 목사 사건이 되는 겁니까? 그 이해가 좀 그럼 안 되네. 함정 수사인데, 예. 함정 취재인데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음모론,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이 페이퍼크를 쓴 거라고. 아,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모론으로 몰고 음모다. 가는 거죠. 음모다. 그러니까 이종호 씨 사건도 터졌을 때 예. 민주당과 JTBC의 공작이었다. 맞습니다. 3부는 골프다. 예.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 예, 맞습니다. 3부는 골프다. 예. 그 얘기하면서 이제 삼부와 이종호의 관계 끊기, 여사와 이종호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나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범을 또 국민의힘이 감싸줘요. 네. 아주 말씀하신 것처럼. 왜? 네. 공작이라면 그게 공작이지 뭐. 그렇죠. 공작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중요한 폭로가 나왔을 때 그걸 뒤집어 엎는 모략적 사고가 뭐냐? 음모론적이죠. 음모론으로 보는 거.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뉴스토마토 보도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절제한 기사더라고. 사실은 확인을 몇 번 걸쳐서 한 겁니다. 예, 그 지면만 봤을 때는 잘못된 보도는 거의 없어요. 제가 없어요. 봤을 때는 예. 몇 번이고 확인해서 쓴
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이 지금 녹취나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도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크로스체크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절대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김성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게 음모론적으로 제2의 최재형 사건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김성애 전 비서관 왜 본인이 왜 끼어듭니까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여기서 본인이 존재감을 내면서 네. 장외 윤회관의 역할을 자임하고 싶은 거겠죠. 아 장외. 저번에 이종호 씨 같은 경우도 네. 음모론을 제기한 분이 권성동 윤상현 의원인데 맞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은 후에 삼부토건까지 옹호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기 멀쩡한 건실한 기업을 왜 주가 조작으로 몰고 가냐? 멀쩡하고 건실하다고? 지금 주식 거래 정지된 기업이요. 그렇죠. 완전히 장난하는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가버렸어요 지금. 네. 이런 기업을 국가대표 재건 지원한다고 우크라이나를 데리고 간 국토부 장관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래. 네. 아니 이렇게 돼 있는데도 옹호할 걸 해야지. 이런데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음 순서는 똑같아요. 네. 이제 만일에 이 사건이 고소고발로 가고 뭐 어떤 식으로 공수처 수사가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그 사법 과정으로 비화되면은 또 휴대폰부터 없애는 짓거리 할 거라니까. 사실은 만약에 야당에서 이런 일이 났다면 바로 해가지고 휴대전화 만약에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저기 명태균 씨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여사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김영선 의원이 자기가 받은 걸로 저 거짓 주장을 했다 네. 이러면서 더 재밌는 주장을 하시는데 예, 그 얘기를 본인이 그거 하셨어요. 간단해. 예. 휴대폰 내면 까면 돼. 돼요. 저기 저 30분이면 이거 진실 규명 아니, 다 돼. 그러니까요. 금방 규명이 되잖아요, 난- 사실은. 그거 간단합니다. 간단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내가 한 기다. 내가 그런 얘기를 김건희 여사랑 자주 하고 있고 공천 얘기도 본인이 한 거다. 이 얘기를 네. 또 본인 그런 얘기하면 더 나쁜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연맥인다거나 할까? 아이고, 공격하는 거는 지금 명태균 씨 아닙니까? 태균 씨 같아 보여요. 아니 김건희 여사하고 자기가 자주 통화했다고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명태균 씨는 윤석열 정부 부부에만 국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나름대로 자기가 설계자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 부부는 도움 요청해서 주고받는 거고 그 외에도 많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재밌는데 네. 이분은 다른 공천 개입도 여사가 많이 했는데 왜 이 것만 가지고 입장 곤란하게 여기에만 집중 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런 지금. 것 같아요. 예, 어. 예. 그러니까 이 전체 판이 다 키워지는 판이에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여권 내에서는 많이 알고 있다면서요. 뭐 저는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예, 다 알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신선범 여권에 의원, 예를 뭐. 들어서 그 다선 의원들 홍준표, 얘기 다 하시네요. 예. 뭐야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분들이 약간 긴장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본인들도 본인들 얘기 지금 명태균 씨 지금 상황 보면 어디 가서 막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 같거든요. 혹시나 본인들 얘기를 딴 데 가서 얘기했고 그게 녹음된 게 있다 그러면 그 여권의 의원들이나 그분들도 좀 불안하거나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순수하게 그 브로커 어떤 로비를 했다기보다는 네. 제법이 명태균 씨는 광고 회사, 여론조사 회사를 정식으로 차리고 네. 그 합법적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명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쩌면 좀 실력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 수주한 것만 봐도 네. 뭐 전화번호부 인쇄라든가 네. 119 콜센터 뭐 재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MBC하고도 많은 어떤 사업 계약 관계가 있고 이런 거를 보니까 제법 사업 수완도 있는 데다가 거기서 번 돈을 창원대학교에 1억 원을 또 기부를 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예, 네.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공적인 사회 활동이 의외로 많아요. 음흠. 이게 이종호 씨하고 다른 점이에요. 아하. 이종호는 완전히 음지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곰팡이처럼 하고 지금 재판에 회부돼 있다면 이분은 사법적으로도 걸린 게 없어요. 없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양지에서의 영향력과 자기 세력권 일종의 자산을 활용해서 어떤 비공식적인 네. 그 개입을 했는데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만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하. 이게 난공불락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분이 페북에서 얘기하는 거나 그 외부에 보내는 사인은 뭐냐면 나를 잘 구실러라. 아, 그게 뭐 이솝우화 얘기하면서 바람이냐 태양이냐 그 얘기가 그 말인가요? 그렇죠. 나를 좀 그러면은 구슬려 봐라. 나를 친절하게 존중해주면 아하. 나도 줄 게 많은데 아하. 왜 바람으로 내 외투를 그러니까요. 벗기냐 이런 신호를 발신한다. 아,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얼치기나 뭐 무속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네요. 뭐 명리학을 공부하긴 했다 그러는데 실력은 뭐, 어느 정도 있고 이 네. 바탕에서 쭉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저기 뭐냐 그런 그 양지에서의 아까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네. 그러면서 그 저 장악해 들어가는데 이때 넘지 말았어야 될 선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김영선 의원을 예. 완전히 그냥 자기 저 뭐랄까 그 노비 다루듯이 아하. 하대하고. 요거는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이 하지만 김영선 의원이 2012년도 이후에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재보궐선거 때 이 명태균 씨가 피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 부분은 확인 자, 안 보세요.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좌장으로 앉아 있고 김영선 의원이 5선 4선 의원입니다. 아주 중진 의원이었는데 아주 뭐 쉽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길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분이 경기도 고양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안 맞죠. 고향 뭐 비례 2번 하고 고향에서 2번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험지거든요. 쉽지 않죠. 사실은.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내석 전원인 민주당 예, 예. 당선이 된 최근에 계속 민주당 계속 되고 있는 예, 곳이잖아요. 또 정의당도 예. 심상정 의원이 이- 오래 있던 했고 곳이고. 여기는 이제 험지가 돼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는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으면. 또 권력에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국회의원을 하거나 장관 자리를 원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붕 떠가지고 저기 뿌리가 약해진 정치인을 이렇게 명태균 씨 쪽에서는 일종의 어떤 그 좀 땡기는데 네. 상당히 용이하지 않았을까. 2012년 이후에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2022년도 보궐선거 때 그렇죠. 나왔단 말이에요. 10년간 공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뜬금포죠. 뜬금포죠. 그리고 고향도 아니잖아요. 고향도 고향 아니고. 거창 쪽이라고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뭐,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때 당시 아마 기억나신지 몰라도 제가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창원 지역에 난리가 났더라고. 왜 이 사람이 공천 받냐? 예, 예. 왜 또 의창 지역구는 뭐 우리 의원님 잘 아니 아시겠지만 거기에다 뭐 이미지가 좋습니까 또? 그 이후에 또 수조물도 있었고요. 예. 아, 수조물도 있었고. 네. 아니 그냥 내가 보기에는 뜬금포예요, 뜬금포. 그런데 이걸 설득해내는 능력을 보여. 네. 이게 탁월한 거거든. 이게 설계 능력이라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붙여준 거예요. 네네네네. 예, 김영선 의원을 네. 연결해 준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원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저기 플러그를 꽂기가 좋은 거지. 아하. 잘 모르고 사람이 어.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이럴 때가 좋은 겁니다. 가서 이 사람 이럴 괜찮다. 때나. 나 좀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래서 예, 또 여사하고 연결이 되고 예. 또 여사가 또 윤 대통령의 책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중국에 내가 네. 요즘 간신 시리즈 얘기 많이 뭐 하는데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간신, 고사. 이게 중국의 그 저기 그 황제 제도의 취약성이라는 게 이런 건데 항상 스토리는 똑같아. 예.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로 어린 황제가 등극을 해. 네. 예, 항상 그래. 네. 그러면 어린 황제가 정치를 할 능력이 안 안 되니까, 되니까. 외척이 이제 정권을 행사한다고. 예, 예, 예. 그런데 이 황제가 커. 네.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가지고 황관을 끌어들여 외척을 쳐.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황관들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한간들이 커지죠. 예. 한편으로. 예. 예, 뭐 조고 십상시 예, 많아요. 십상시나. 그러는데 이번엔 또 이 황관이 저기 마음에 안 들고 불만스러워서 전행을 하니까 네. 이때 그 새로운 황후를 맞이해. 그때 그 황후의 외척들이 이제 황관을 쳐. 아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 그리고 나서 황제가 죽으면 다시 어린 황제가 등극해서 야. 이 스토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예, 또 다시 또 가고. 이게 수천 년간 반복됐다고. 이 삼국지 시작 같은데요. 삼국지 그러고 시작했죠. 당나라도 그랬고 당나라도 그랬고. 수나라도 그랬고 예, 똑같았어요. 예. 명나라 청나라가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이 스토리가 똑같이 반복된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본 이제 이거다 싶은 대발견. 예. 뭐죠? 저기 간신전원 많이 봤어도 부부 간신전원 본 적이 없거든. 전 한 번도 본 적, 부부가 간신이 된 적이 있나요? 있더라고. 언제입니까? 한나라 때 양기. 아, 그 대장군 양기와 그 부인 저기 손주. 예. 내외가 경쟁을 해. 예. 간신 그래가지고 경쟁을. 남편이 15사단 가서 엉뚱한 전투식량 아유, 얘기하면 또 예. 그 다음날 여사가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가서 또 사진 찍고 네. 경쟁이 붙어 경쟁이.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어야 돼. 예. 관저건 아니면 금융위원이건 뭐건 간에. 그리고 저기 그 공천 개입도 네. 여사는 아니 내가 이 정권 내가 우리 남편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몰라. 예. 이러면서 내가 다 챙겨줘야 돼. 예. 이러면서 또 경쟁이 붙어 저기 편과 부인 간에. 네. 이게 양기 부부. 아, 부부. 이래가지고 이 간신들의 전성시대인데 두 네. 부부가 예. 얼마나 그걸 헤쳐놨는지 해먹었는지 그러다가 지금 저기 이 정부의 그 비리 스캔들에 대한 추문은 네. 내가 알기로는 50 비리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거든. 아하. 민주화 이후로 처음이거든 이런 정도 추문은. 그런데 이게 양기 때가 똑같아요. 같다. 네, 그래서 한나라 때 그 동한 시대입니다. 네. 그때 그 양기 부부를 좀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예. 별하도 몇 개 나오는데 문제는 그 부인의 과다 노출 집착증이에요. 아, 옛날인데 노출을 합니까?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 그 부인의 네. 6가지 화장법과 아하. 5가지 화장 기구는 오늘날도 통한다고. 그 한나라 시대인데. 어. 한나라인데요. 예컨대 눈썹 그리는 법. 예. 그다음에 눈 아래 요 서클 만드는 법. 예. 그다음에 머리 모양 만드는 법. 뭐 비슷하네. 그때 한 번 하면은 그냥 네. 장안에서 여자들이 다 따라 했는데 정도로. 오늘날 여사의 사진을 보면은 매사가 패션이거든. 그렇죠. 예. 매사가. 그래가지고 그 저기 옷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그래 봉사 활동할 때 외국 순방할 때 뭐 할 때 모든 게 다 저기 본인이 네. 패션과 유행을 끌어가는 아이콘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고. 아. 이게 양기의 부인이 그랬다고. 똑같다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노출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지금이라 그렇지 사진사가 그 시절에 있다면은 아마 매일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건데. 예. 그런데 현대판 외척이 누구냐? 김건희 씨의 주변에 뭐 있는 그 이종호 아하. 뭐 또는 뭐 명태균 뭐 오빠 엄마 예. 이런 세력이 이게 세력권이 형성이 돼 있고 예. 현대판 황관 세력이라 그러면 윤핵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아,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저 윤상현 의원을 뭐 내가 윤상현이 끝냈어 네. 명태균이 일어나. 예, 그렇게 얘기하죠. 예. 전형적인 그구도라고. 아, 지금 이게 저기 제가 좀 전형적인. 돌아왔는데 당시 예컨대 공관위원장은 윤상현이었다면 윤핵관들이 밀던 의원 사실 지금 다 공개됐으니까요. 지금 현 의창지역 의원입니다. 예. 그때 밀었던 사람. 예. 근데 영 엉뚱한 김종양. 예, 김종양 씨 지금 김종양. 의원이죠. 예. 국회의원. 당시 그걸 밀었는데 그 사람이 아닌 지금 엉뚱한 김영선 의원이 전 의원이 된 거거든요. 예. 김영선 의원은 이쪽에서 외척에서 밀었던 거고. 윤핵관 한간 쪽에서는 단사를 밀었고 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근데 거예요. 요게 요건 하나면 내가 얘기를 안 해. 예. 내가 아는 유명한 공기업 예. 아주 요직 중에 요직. 네. 그 사장이 사흘 전에 저 사장 내정 받고 준비하다가 사장 취임 사흘을 앞두고 바뀐 사례가 있는데 그게 윤핵관 쪽 사람이었는데 다시 여사 쪽 사람으로 바꿔치기래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라면 그 다툼이 계속 알력 다툼이 있다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 현대판 외척과 현대판 황관의 싸움이라니까 이게. 한간과 외척의 싸움.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그 희생되는 소외되는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사대부들이에요. 아하. 선비들. 예.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민주당이 2년 후에 정권 교체를 하면은 네. 누굴 등용하셔야 되느냐? 이 정권에서 피를 흘리면서 직언을 하려고 한 사람이 있는가를 잘 살펴봤다가 그런 사람이 만일에 있다면 이 간신들의 전성시대에서 그 사람을 다음 정권에 반드시 등용하시라. 훌륭한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들은. 왜냐?
큰 간신 밑에 작은 간신이 있고 예. 작은 간신들이 파벌을 짓고 아하. 이게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드는 건데 이런 판에서 누군가 홀로 외로이 서서 저항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충신 참신들이 좀 있나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뭐 간신의 이 6단계를 제가 육사신이라 그랬는데 예, 지난번에. 충신을 이제 육충신이라 그래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짧게라도. 아마 아니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이런 남았지만. 이야기는 네. 사마천 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네. 김영수 교수의 아하. 간신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 충신 이 얘기가 얘기가. 나옵니까 간신전에? 충신들 얘기도? 충신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간신 왜냐 충신 얘기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 충신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왜? 간신은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맨날 신문 기사 쓸거리가 생기는 게 다 간신전이지. 예. 충신전 보도하는 거 봤어? 충신들은 보도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간신들은 보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예. 충신이 저기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간신은 말을 잘하고 음흠. 그다음에 박학다식하고 네. 행동이 빠르고 예. 모략에 능하기 때문에 예. 멍청한 간신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간신들은 이 김종대보다도 말을 잘하고 네. 모략과 술수에 뛰어나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야. 맞습니다. 반면에 충신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사귀면서 또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막 수려하게 말하지 그러다- 않잖아요. 그렇죠. 무미건조하게 네. 직언을 하기 이게 때문에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 귀에 거슬리기 맞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예. 그래서 이런 게 참 그 정치의 비극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육충신이 육정신이라 그래. 육정신. 네. 다를 정자를 써가지고. 네. 그런 사람이 있지 왜 없겠어요? 있겠죠. 와. 아, 이 간신론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진짜 하루 종일 요 얘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간신열전을 제 유튜브에서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예. 김영수 교수의 책을 읽으면 네. 이런 모든 얘기가 다 나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간신 얘기가. 간신전. 현대에 다 적용되고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간신일 것이다 라고 예. 생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현대 그 세태를 간신전을 통해서 이분이 저 한탄하는 건데 네. 예, 오늘날 보면은 학계에 있는 학관, 정계에 있는 정관, 네. 군대에 있는 군관, 네. 이런 저기 또 경제계에 있는 뭐 돈만 하는 경관, 네. 이런 자들이 생태계를 형성해 큰 간신 밑에 작은 간신 밑에 쪼무레기 거기에 이제 그 소인배들 예. 해가지고 누구 하나가 잘못해도 지적을 하는 놈이 없고 대통령 앞에 가서 올바른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 그렇다는 말이죠. 네. 온갖 아청과 압으로 그냥 가상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과 주군을 괴리시키고 처음에는 대통령의 자질 문제였는데 그 대통령이 사람 알아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네. 간신의 전성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고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지금은 간신들의 전성시대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마무리 되겠습니다. 짓고. 다음 주에도 간신론 3. 아니 재밌는 얘기를 내가 찾아올게. 아주 엽기적인 아니 거. 그냥 최강 디펜스 코너는 그냥 간신 디펜스로 바꿀까요? 그래서 저기 네. 요즘 세태와 이거 중국 고사에서의 간신 네.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요게 이 뉴스토마토 후속 보도하고 이 간신론 연결될 줄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바로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신들 많습니다. 제가 좀 간사해 보이지 않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 지점이 없었는데 연결을 해주셨어요. 간신을 잡으려면 더 간사해져야 돼. 네. 그건 이상하네 좀. 아니에요. 좋아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 50만 이벤트 관련해서 손편지들을 좀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도 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마감은 이제 9월 20일까지고요. 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뉴스인사 프라임 잠시 뒤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세계와 K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 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세계 소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자, 디플로맷에서 윤석열 대통령 왜 인기가 없을까 이런 기사를 냈어요. 왜 이런 기사를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평론가님 네. 내용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최저 지지율을 그러니까요. 기록한 그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네. 굉장히 정확하게 짚습니다. 아, 정확합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네. 정확해요. 예. 그리고 자세하게 조목조목 잘 분석을 해놨는데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불과 0.7%포인트 네. 차로 정말 가장 최저의 차이로 이겼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집권하자마자 뭐 50%를 약간 넘긴 지지율로 그때는 지지율 좋았다. 그러나 그 뒤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다니 지금까지 그 최저를 계속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이유로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사 파업과 네.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야당과 전혀 협조하지 않는 아. 모습,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최대로 행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전혀 어떤 대화의 의지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나중에 뭐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윤석열 정부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까지 예. 다 짚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 탄압과 관련된 이야기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미디어 탄압 부분요. 그렇습니다. 야,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아하. 부분과 관련해서 MBC 그리고 이 그 관련해 가지고 계속 기자들을 고발하는 그렇죠. 상황들 있잖아요. 방심이 지금 29건 다 지금 법원에서 졌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진짜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전혀 소통하지 않는 모습이 사실은 인기가 없는 이유다. 이런 식으로 너무 정확하게 짚었는데 이 디플로맷이 외교안보 전문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전문지고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잖아요. 미국이죠. 미국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의미하는 바를 되게 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앉은 자리에서 미국의 디플로맷을 보잖아요. 네. 이게 우리만 보겠냐고요. 다 본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다 본다는 거죠. 거잖아요. 심지어 아. 뭐 정치권 관련자들은 알아서 다 체킹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체코 순방 가셨잖아요. 네. 자, 거기서 맞이하시는 분들이 디플로맷을 안 봤을까요? 봤겠죠. 봤겠죠. 교수님, 예. 일레 교수님. 그보다 또 예. 중요한 게 이 디플로맷이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도 그렇고 원래 디플로맷을 쓴 사람들은 다 네. 싱크탱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정책은 다 미국 대통령 책상에 올리는 보고서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은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이 기사를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이 네 가지의 이유에 굉장히 동의하고 예. 제가
봤을 때는 5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죠? 이건 미국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 아이고야. 아이고야. 예, 네, 예, 그런 예. 부분도 없지 않을까. 예,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예. 교수님께서 예. 5번째 하길래 아유 딱 너무 와닿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금기시 되고 있는 예. 그분. 예. 딱 지금 또 나오고 있지만 지지율 자체가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디플로맷이 얘기한 거 저것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류 언론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나라 신문처럼 뭔가 언론들이 얘기하는 건가 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싱크탱크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되게 많고요. 예. 미국 정부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여주는, 힌트, 예. 예,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디플로맷이 기사가 이제 나왔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미 어쩌면 벌써 예, 벌써 생각하고 시작된 있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져도 될 정도로 공공연해졌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받아들이시는 받아들여야 게 되죠. 네. 하여튼 이거는 심각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우리 언론도 아니고 미국의 외교 안보 매체에서 벌써 얘기할 정도라면 왜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얘기하듯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네. 과연 정부 쪽과 여당 쪽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더 문제죠. 예. 그래서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참 트럼프 지금 대통령 후보인데, 2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평론가님이 당시 네.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골프장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네. 본인의 골프 클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15일에 골프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 5번 홀과 6번 홀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홀로 이동을 하기 전에 경호국 직원들이 먼저 이제 6홀 쪽으로 가가지고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네. 총구를 발견을 하고 아. 예, 숨어서 이제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격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SUV 차량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잡혔거든요. 네. 그런데 불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암살 시도범의 거리가 3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58세의 하와이 출신의 백인 남성이었고 원래는 트럼프 지지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에 실망을 해서 해리스 지지 쪽으로 돌아선 사람이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2000년대 초반에 중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력도 있고 8번이나 체포가 된 전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총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좀 의구심이 드는 데다가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무려 12시간을 그 클럽에 미리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왜 12시간을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수상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경호 직원들이 전혀 몰랐나요? 그걸 발견을 못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경호를 실패한 거로 봐야 되겠죠. 12시간도 있었고. 아무래도 뚫렸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암살 시도도 그랬고 예. 지금도 그런데 이거는 경호의 홀이죠. 네, 아무래도 네, 그렇게 봐야죠. 기본적인 거고 그 사람을 눈여겨 봤었어야 되고 체크를 했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일정이 사실 골프장 일정이 비공개 일정인데 이 사람 라오스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 같은데. 미국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미스테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다 음모론으로 빠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음모론이 거예요. 많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도 음모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7월 13일 날 한 번 그 총격을 받았잖아요. 기로 이렇게 그렇죠. 쓰시는, 네. 그런데 두 번째 벌써 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유세장에서 폭발물 소동이 또 있었단 그렇죠. 말이죠. 자, 이렇게 네.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독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위험 신호가 많이 감지되는 것과 관련해서 지지자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는 굳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와,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목숨까지 이제 걸어야 돼라고 말하지 않아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지점이 돼버렸다라는 네. 거죠. 자, 지금 트럼프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자신의 그 암살 시도를 해리스 탓이다. 또 쭉 보니까 이 사람이 라오스 이 암살범 시도범이 예전에 해리스 그 부통령 캠프에 대해 기부금 냈던 전력도 있더라고요. 근데 투표는 또 2016년 때는 트럼프를 투표했다고 그렇죠. 하고요. 자, 이런 게 사실은 해리스 탓이다 돌리는 트럼프. 하여튼 뭐 전략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죠. 네. 이거는 뭐 항상 반대 캠페인을 네. 항상 탓으로 돌리는 게 뭐 트럼프로서는 되게 전형적인 네. 부분이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봐야 할 게 트럼프 캠페인에서도 아마 지금 트럼프가 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치고 있다고. 네, 토론을 워낙 너무 못했기 때문에 TV 방송 토론. 네, TV 방송 토론을 못했기 때문에 여론이 지금 아하. 해리스 쪽으로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계속 공격을 해야 한다라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7월 예. 달에 암살 이제 미수가 일어났을 때는 트럼프가 갑자기 굉장히 대인의 모습을 보여요. 네. 우린 그래도 통합을 해야 예, 됩니다. 맞아요. 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건 뭐냐면 본인이 바이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여유가 있었다. 여유가 맞아,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여유를 부려도 그때 그랬어요, 됐었어요. 진짜로.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해리스로 바뀌고 나서 예. 지금 뭐 해리스가 시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해리스와 바이든의 레토릭, 그러니까 네.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를 저격을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격차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거의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바심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더 이상 대인의 풍모를 흉내낼 때가 아닌 거예요. 네. 자, 이 사실은 미국은 우리 대통령 선거 방식 뭐 애청자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주의 모든 표를 선거인단 표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합주의 어떤 어떤 결정 그게 가장 중요한데 경합주 6개 뭐 썬벨트, 러스벨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최근에 발표된 펜실베니아 경합주입니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6%포인트 앞서는 결과도 있었고 남부의 또 경합주 조지아 원래는 좀 트럼프가 많이 앞서는 곳인데 해리스하고 격차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많이 조급하게 보이는 앞으로 부분이고. 이 암살 두 번째 암살 시도 요게 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1차에 비해서 막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차는 사실 제가 봤을 때 1차에 비해서 충격적인 상황은 아닌 게 분명해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음모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팁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중도층마저도 약간 트럼프한테 동정표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조성된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폭발물 소동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크게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하. 이 얘기를 계속 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책 대결이라든지 해리스가 뭘 할 건지를 묻는 것 대신에 지금 이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폭력, 정치적 양극단 이 상황이 계속 부각시키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네. 내린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캠프 측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분명 바이든하고 예전 그 트럼프의 격차보다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격차가 훨씬 줄어든 건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에 따라서도 결과가 굉장히 달라져요. 아하. 이것 자체가 초박빙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뭐 어떤 정말 정책적인 문제에 의해서 유권자들이 탁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사소한 걸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경합주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 상황에서 예. 외부적 조건도 이제 또 중요해졌거든요. 네, 중동이나, 그렇습니다. 근데 외부적 조건이 절대 해리스를 도와주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요. 분명해 보입니다. 자, 뭐 하여튼 미국 선거라는 거는 지지율만 또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나 이런 게 높았던 예전 힐러리 졌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 대선 할 때까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딱 박빙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빙이다. 아마 결과가 나와도 박빙 결과가 네, 나올 그렇죠. 확률이 되게 크고요. 나오더라도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방송 토론이 있은 이후에 네. 여론이 해리스 쪽으로 기울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트럼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뭐 3차 암살 네.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뭔가가 있으면 예. 음모론이 좀 더 강해질 거고 아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또 이제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확률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트럼프는 그랬어요. 본인은 어쨌든 지켜준 경호국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경호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경호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경호 실패가 또다시 한 번 더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실패가 일어날 때마다 사실 트럼프한테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 트럼프의 경우에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지. 꼼꼼하게 살피고 12시간 대기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못 찾아냅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이거는 지지자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봐도 이건 와 큰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네. 자, 그 외부적 여건이 중동입니다. 중동 상황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미국 대선도 크게 요동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중동도 지금 심각합니다. 삐삐 무선호출기잖아요. 네. 수천 대 또 무전기가 폭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거 평론가님께서 먼저 좀 네. 어떤 일인지 말씀 좀 주십시오. 자,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남부 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도 교전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7일 날 그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들이 가지고 있던 무선 호출기 삐삐, 소위 말해서 삐삐가 불특정 다수의 삐삐가 폭발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저도 그 영상 봤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첫날 그 삐삐 폭발로 인해 가지고 12명이 사망을 하고 예. 2,800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고요. 아마 이제 레바논 상황이 사실은 경제적 위기가 확인이 시작된 게 불가능해요, 굉장히 지금 오래됐기 상황이. 때문에 맞습니다. 확인이 확인이 정확히 안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네. 과정에서 이번에는 그 다음날 무전기. 무전기. 예, 워키토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무전기가 또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망자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토탈 뭐 거의 37명이 사망을 하고 3,200명이 다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뭐 노트북 기기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기기들이 전자기기들이 폭발하는 사고가 레바논에서 계속 잇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걸 파보니까 이게 무선 호출기 같은 경우에는 대만 제품이었다고 네. 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헝가리 측에 상표권을 팔았어요.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헝가리가 만든 겁니다 하고 봤더니 그 헝가리 회사가 사실은 제작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던 예.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만든 유령 회사에서 만든 호출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전기 같은 경우도 일본 제품인 걸로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이 저희 이거 10년 전에 단종된 예, 제품입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일본 제품을 가장한 이스라엘 측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겠느냐.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지난 2월에 그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가 휴대전화가 상대 측에 우리 작전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많고 추적을 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모든 휴대전화 다 묻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그런 것들로부터 안전한 무선 호출기를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삐삐를 사용을 많이 하면서 이걸 사실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미 3년 전부터 이런 거를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고 어떤 의미에서 휴대전화가 굉장히 니들 도감청에 취약하고 니들의 작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라는 그 소문마저도 이스라엘 쪽에서 퍼뜨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다. 이스라엘이 지금 뭐 확인 안 해주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배우겠죠. 뭐 아니면 뭐 헝가리 제조업체가 지금 유령 회사라고 하는데 또 뭐 대만에 쓸 리는 없고요. 그렇죠. 국가가 아니고는 이런 뭐 폭탄 설치하기 쉽지가 않다고 보면 일단은 삐삐를
예전에 사용하던 1990년대, 8,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그저 사용했나요? 저희도 사용했죠, 대학교 때. 저 대학교 사용했던 아주 옛날에 사용했던 건데 이 또 얘기 들어보니까 삐삐를 또 사용하게 만든 다음에 그 삐삐에 폭탄을 심어가지고 터뜨렸다. 와 이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지지 아직은 뭐 예. 근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했다면 정말 철저하게 기획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기획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예.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이 무속 호출기 그러니까 PP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막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쓸 이유가 되게 많죠. 예. PP를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맞아요. 많이 네. 쓰는 거고, 그러니까 병원도. 호출을 받을 예. 때 이거는 양쪽으로 의사소통 수단으로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호출을 할 때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계로 많이 쓰고 있는 거고, 헤즈볼라도 어떻게 보면 위아래가 굉장히 뚜렷한 그렇죠.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거 확실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길을 찾은 거죠. 근데 그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를 준다기보다 심리전을 벌여진 거고. 심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튈 건지 어떻게 공격할 건지 전혀 모르고 있다. 예.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전혀 니들이 예상하지 않는 못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니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헤즈볼라가 사실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뭐 국민들한테 지금 피해를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전면 뭐 새로운 전쟁, 전면전. 또 일단 국방부 장관 요번에 또 해임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아부 네. 갈란트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헤즈볼라와 이제 전면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거의 심리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포스럽잖아요. 무섭죠. 진짜 무섭죠. 무섭잖아요. 네. 근데 이 심리전이 단순히 레바논 내부의 심리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긴장했어요. 네. 아,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 모든 터질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이 기술을 이제 가지게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럼 다른 나라들도 얼마든지 이걸 할 멀리 수 볼 있는. 것도 북한. 그러니까요. 어쩌니까. 이거는 이제 전 세계를 다 위험에 빠뜨린 이스라엘의 심리전,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타냐후 총리하고 사실 전시 내각 안에서도 각을 세우던 인물이에요. 아, 국방부 장관이. 그렇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의견 충돌을 계속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 내 말 안 들어 너 잘라버릴 거야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이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본인도 어차피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 발부된 사람이거든요. 예. 전쟁 범죄자로. 둘 다 예. 예, 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아부 국방장관도 이미 본인이 한 배를 탔는데 여기서 국방장관에서 해임되면은 본인 존재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정치적 생명도 사실은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그것과 별개로 군사적인 책임을 본인이 어차피 다 져야 되는 네. 상황이고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자 전쟁, 가자 지구와 관련해서는 네타냐후와 뜻을 달리하고 있지만 레바논과의 전면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갈란트 장관이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네타냐후와. 예. 그리고 비슷하다. 비슷하고 이스라엘의 목적은 처음부터 계속 중동전으로 확장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본인들만 싸우기 싫은 거예요. 어쨌든 미국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예. 미국과 이란을 계속 이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란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바라보려고 그런 싸움 하는 같아요. 절대 맞습니다. 안 들어가고 싶고. 안 들어가려고 어떻게 미국 대선도 지금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리아 교수님께 질문 참 드려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트럼프, 해리스 만나서 얘기를 좀 할 것 같다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뭐 무기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게 가장 클 것이다. 네, 예. 그건 아무래도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또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모든 후보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놓으려고 하겠죠. 자, 18일 영상 보니까 연설을 했던데
승리를 위한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됐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젤렌스키가 얘기했던 거. 이거는 러시아에서 잘 알려진 얘기인데 예. 이건 이제 젤렌스키가 지금 유럽과 미국을 계속 토론 중인데 네. 유럽은 이미 유럽산 미사일로 러시아 땅을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허가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은 안 했고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산 미사일이 네.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그러니까 멀리 멀리 날아갈 수 날아- 있고 사정거리가 훨씬 더 네. 정확하고 그래서 미국이 자기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를 공격을 허락해야지 우크라이나가 정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러시아 트베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그 근교에 아주 유명한 부대가 있어요. 거의 1000킬로의 이제 무기가 있는 아하. 건데 예. 우크라이나 그거 폭발시켰어요. 그 모든 중요한 부대. 부대 자체를 그러니까 오. 모든 잔고를 그래서 거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투하된 그런 폭탄이랑 그 정도입니까? 거의 비슷한 규모로 지금 폭탄이 일어난 거고 근데 그게 드론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으로는 그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미사일을 던진 미사일로 쐈던 가능성이 큰데 아. 아직은 모든 측면이 그건 부인하고 있어요. 아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몰랐습니다. 네, 예. 무기 창고가 다 폭발이 되면서 인근 지역에 지진파가 그죠. 감지될 네, 정도예요. 지진까지 정도로? 일어났어요. 예, 너무 커서 워낙 러시아? 폭발이. 예. 러시아는 또 이런 거 제대로 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예, 인명 피해도 조금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뭐 화재가 일어났다. 네. 알겠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정, 일리아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인사이다 프라임 어땠습니까?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자, SNS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